이게 지방선거라는 큰 국가적 대사를 앞에 두고 이런 안을 저는 던진 것이 모종의 검찰 세력에 의한 어떤 음모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누군가 노리고 이 시점에 아예 기습적으로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럼 봉욱은 성공했죠. 이렇게 열받아서 민주당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도록 한 것만 해도 검찰 조직을 그대로 존치시키는데 훨씬 더 결과적으로 기여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예. 의도가 너무나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그 특수부 출신 검사들의 오랜 꿈을 여기 이제 중수청 모델로 담아가지고 이것을 제시를 한 거죠. 대통령과 총리의 이름을 팔면 그래도 이것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이 두 개의 안은 더 이상 고쳤을 수 있는 안이 아니다. 이건 폐기를 해야 된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이 안은 폐기를 하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원안으로 해서 법안을 성사시켜야 된다. 이거를 저는 설 전에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된다. 당이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가 5천을 해달라고 그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서 버티면서 내란 세력을 진압을 하고 그 이재명 정부를 세웠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검찰 개혁이거든요. 우리 민주주의와 인권을 더 이상 검찰이 위협하지 못하도록 바로 잡아달라는 거거든요. 의원들이 지금 유일하게 신경을 쓰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유권자고 민주당 지지자들이거든요. 권력을 잡기 전에는 저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다. 내가 가면 개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장관으로 취임을 해서 가게 되면 검사들은 그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일을 시켜보면 사실 검사들이 유능해서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경계심이 사라지고 어느 날 갑자기 다 순한 양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왜 개혁을 해야 되지? 그리고 유능하니까 이 사람들 잘 데리고 일하면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의 검찰, 노무현 대통령을 서거에 이르도록 한 검찰이 누굽니까? 노무현 정권 때 검찰이었어요. 네. 문재인 정부, 문재인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박살을 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해서 거의 벼랑 끝으로 몰아가지고 정치적으로 죽일 뻔했어요. 검찰은 영원하지만 정권은 유한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 검찰의 칼날이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겠어요? 현재 지금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한테 갑니다. 정권이 바뀌면 즉시 검사들은 현 정부 인사들을 칩니다. 네. 제가 그건 장담할 수가 있어요. 네. 검찰을 잘 이용하면 이게 정말 잘 드는 칼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검찰을 잘 이용하면 국가를 통치하고 정치하는 데 엄청 편하죠. 기업을 길들이기도 쉽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런 유혹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약점은 그 검찰을 통해서 덮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빠지면 사실 이제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가는 것이고 집권 세력이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 모든 깨끗한 사람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처음에 깨끗한 사람도 들어가가지고 권력을 주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패에 물들 수 있는 것이고 검찰은 그런 정보를 다 모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집권 3년 차를 넘어서 4년 차 정도 가면 이제 그 칼날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면은 바로 집권 세력을 향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패턴이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사적인 일종의 학습이거든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을 거예요. 우리 정부는 그런 위험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죠. 100% 그것은 다시 함정에 빠집니다. 이번에 이제 정부 입법안 2개가 뭐 어떻게 보면 기습적으로 그냥 발표가 된 거죠. 그걸 보면서 이 자문위의 역할이라는 게 결국 들러리에 불과했구나. 저 봉욱과 검사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입법 작업에 하등의 영향을 끼치기가 어렵다. 보안 수사권을 찬성해야 된다라는 위원들이 10명이에요. 네. 안 된다라는 사람이 6명이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분들의 다수 의견이 검사의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댈 거란 말이에요. 그럼 100% 우리가 이용당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문위를 결국은 장식품으로 만들고 이용하기 위해서 운영을 했는데 우리가 계속 참여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 이름으로 우리가 역사의 죄를 짓는 이런 정말 그 계약된 검찰 법안이 나오는데 동조 한 꼴밖에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뭔가 이번 기회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한 것처럼 우리도 나름 임팩트 있는 어떤 그 충격을 줘야만 잘못돼서 산으로 가고 있는 궤도를 이탈한 이 추진단의 활동에 뭔가 좀 변화를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해서 결국 내린 것이 자문위원 사퇴였습니다. 봉욱 민정수석이 주도하는 일단의 세력에 의해서 법안이 추진이 돼가지고 그냥 던져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그 뒤에는 그들이 노리는 그 노림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설 전에 개혁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지방선거 때문에 법안 작업이 지지부진해지고 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10월 2일 날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로운 사법 시스템이 출범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도 이들이 저는 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을 끌면서 결국은 현재 검찰 조직, 검찰의 힘을 유지하는 이런 음모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검찰부활로 만들 계획을 세운 봉욱의 법안에 반발해 1월 14일 서부학 교수 외다섯 분의 위원들이 검찰개혁 자문위원단을 사퇴하였습니다. 그동안 검찰개혁 추진단과 자문위원단 간에 있었던 이야기와 앞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 함께 들어보시죠. 긴급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자, 검찰개혁 추진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오늘 집단적으로 사의를 표했습니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부학 교수님, 지난 윤석열의 파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경고했고 그 전에 대법원의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 경고했던 서부학 교수님 모시고 이번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제대로 공유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무거운 심정일 것 같습니다. 쉽게 검찰개혁 마무리 해주리라고 기대했는데 역시나 참 힘드네요. 어떤 심정이십니까? 예,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개혁이 정말 쉽게 원칙적으로 추진될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엊그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두 개의 법안을 보고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다시 직면을 해야 되는지 충격과 함께 굉장히 답답함을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심지어 오늘 이제 자문위원 사퇴까지 사실 이제 가지고 있는 카드를 다 던지면서라도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비장한 마음으로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뭐 저희 함께 사퇴한 6명은 같은 의견이었고요. 절대 이대로 검찰개혁이 흘러가도록 특히 추진단 내에 사실상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이런 법무부 검사들과 민정수석 이들의 움직임을 그대로 두게 되면 결국 검찰개혁은 좌초한다. 이런 위기의식을 저희가 공유를 했기 때문에 뭔가 강한 임팩트를 주는 행동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집단으로 사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박 교수님은 먼 널리 알려져 있고 거기 이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도 지금 변호사이신데 일단 여기 자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오늘 이제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예. 이제 그만큼 이 상황이 이제 위중하다, 중대한 지금 사태에 직면했다라고 하는 맞습니다. 것인데 저는 이제 취재기자 출신으로서 좀 이상한 것이 자문위원들이 그렇게 계신데 추진단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기 이전에 한 번도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않았다 또는 그 상황을 공유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일이냐. 비밀도 아니고 검찰개혁 추진단이라는 것은 공개조직이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데 당연히 자문위원들하고 공유를 하고 논쟁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게 빠져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추진단에서 우리가 법을 만드는데 뭐 이런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논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자면 중수청 수사관의 구조를 수사관으로 일원화할 것인지 지금 수사사법관처럼 별도의 어떤 상위 그 직급을 도입을 해서 이원화할 것인지 이거를 좀 논의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해서 뭐 다수 의견은 이렇고 이렇게 갔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의견을 전달을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법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차례 우리가 법안을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된다. 법안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의견을 주면 또 그쪽에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법안이 만들어서 넘어오고 이런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추진단에서는 계속 입법에 뭐 시간이 걸린다, 뭐 이런저런 그 내부 논의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성안된 법안 자체를 저희한테 한 번도 보여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5시 반에 그 추진단에서 법안 설명을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입법 예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법안 설명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성안된 법안은 그때 처음 봤습니다. 금요일 저녁 5시에 보고 월요일 날 이거 아예 국민들 앞에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됐다는 근데 이제 저희가 법안을 1시간 반 동안 설명을 듣고 쭉 훑어봐도 너무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논의해서 다수 의견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한 것이 뒤집혀진 것이 많이 있었고 전혀 논의되지 않은 내용들도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었고 또 전문가들이 보면 이거는 곳곳에 검사들의 시각이 배어 있는 이런 조항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이제 지적을 했는데 그나마 그것도 법안을 싹 걷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입법 예고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다수 의견 중에서 배제된 그 개악이 된 내용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중수청의 수사는 수사관은 일원화돼야 된다. 네. 그래야만 수사에 열의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수사관들을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다. 그게 압도적 다수 의견이었는데 이게 뒤집혔단 말이에요. 그 뒤집혀서 이제 수사사법관이라는 것은 또 다른 변호사 출신의 검사들을 임명하고 그리고 전문 수사관은 또 경찰에서 뭐 기관에서 파견한 수사관들로 구성하면 거기에서 이미 상하관계가 이제 상하관계를 만들겠다는 거죠. 예, 지금 예. 검찰청의 검사와 검찰 수사관으로 예. 상하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뒤집힌 것이고 또 하나는 중수청의 그 수사 범위가 지금 구대범죄로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국가수사본부가 원칙적인 수사기관이고 이것은 특별수사기관이거든요. 전문화된 특별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부패 경제범죄하고 내란 외환죄만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구대범죄로 넓혀놨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부패 경제범죄만 해도 수사 대상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수사본부도 뭐 개별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예를 들어 가지고 부패 범죄라든가 그 공안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광역 수사대가 구성이 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많은 분야에서 중수청하고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경합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중수청에 수사 우선권을 주게 되면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중수청이 보더니 저 사건 우리가 가져와서 수사를 하면은 폼이 나겠다. 돈벌이가 되겠다. 아니면 정치나 경제 사회에 큰 영향력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 사건을 가로채기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수사가 중지가 되고 사건은 넘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안에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 우선권을 기준을 법에 만들자. 이게 압도적인 다수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공개된 법안을 보면 중수청에 우선권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수사 대상을 9개로 광범위하게 넓혀놓고 이제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중수청은 원하는 사건을 골라서 수사를 할 수 있고 국수본이 수사를 하는데 불편한 사람들은 변호사를 통해서 줄을 대 가지고 중수청을 통해서 사건을 뺏어올 수가 있는 거죠. 사실상.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다수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누가 주도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주도를 집단으로 얘기하지 말고 실제로 이것을 성안시킨 정점에 있는 책임자는 누구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추진단 내의 구성원 그 분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언론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 16명 정도의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파견이 되어서 실제로 법률안 작성을
그 사람들이 했다라는 거죠. 뭐 그거 당연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봉욱 민정수석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현안 점검 회의라고 해서 중요 쟁점을 정리하고 또 그것을 법안에 반영하는 이런 회의를 주재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추진단 입법지원국장, 입법지원과장 다 법무부에서 파견된 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이 검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니고 그 정점, 그 법안 성안 작업을 진두지휘한 사람은 봉욱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봉욱 지금 민정수석은 이런 반발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통과에 자신이 있었다. 민주당 그대로 있을 수 없는 것. 국민들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민주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뻔히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완화된 안을 낸다든지 오히려 더 지난 검찰보다 강화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안을 냈다는 것은 도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민심에 대해서 역행이 아니라 아예 폭거를 일으키더라도 나 이거 통과시키겠다 이럴 수가 있나요? 뭐 속내를 제가 정확하게 짐작은 할 수 없지만 일단 그 중수청법 이게 행안부 장관 소관이지 않습니까? 공소청법 법무부 장관 소관인데 법안 입법 예고 이후에 나온 두 장관의 말을 들어보면 두 장관은 넘어갔거든요. 네, 실제로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넘어갔어요. 그리고 디펜스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봉욱이나 그 검사들은 뭐 본인들이 이런 안을 내놓고 또 의견을 같이 하는 장관들을 통해서 설득시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아마 갖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들리는 얘기로 하면 우리가 중수청이 사실상 제2검찰청을 새로 만든 거다. 권한을 강화시키고 조직을 확대시킨 제2검찰청을 만든 것이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이제 어제 오늘 들리는 얘기를 보면 이게 과거 대검 중수부라는 게 특수수사의 대명사였고 이게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없어졌습니다. 워낙 권한남용이 심했기 때문에. 그런데 대검 중수부의 몸을 담았던 특수부 검사들의 오랜 꿈이 중수부가 아니고 대검 중수청을 만드는 것이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것이 봉욱 현 민정수석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대검 차장으로 있을 때 청와대의 검찰개혁 안이라고 제시했던 안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그 특수부 출신 검사들의 오랜 꿈을 여기 이제 중수청 모델로 담아가지고 이것을 제시를 한 거죠. 그러면서 장관은 우리가 설득시킬 자신이 있다. 다만 이제 국회나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어떻게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이제 이게 대통령과 총리의 이름을 팔면 그래도 이것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윤호중 장관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제 이런 안에 대해서 민심이 어떤지 이분들은 다 선출직 공직자잖아요. 네.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을 할 텐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왜 그래 됐죠? 선한 관리자가 제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검찰이 그것이 아닌 게 지금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지금 대표적인 발언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 아니 누가 그걸 믿습니까? 그리고 모든 검사들을 다 범죄인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검찰이 하는 것은 다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본인이 명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법사에 나와서 기자회견에서도 얘기를 하고. 제가 거꾸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대한민국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공직을 왜 혁신합니까? 개혁을 왜 합니까? 대한민국 모든 공직다 나쁜 사람 아니고 일부가 나쁘죠. 네. 그런데 공직사회 개혁해야 된다. 경찰을 왜 우리가 개혁해야 됩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제도가 민중의 지팡이냐 아니냐. 네. 일부 경찰의 행태를 보고 이거 제도적 문제가 있구나. 이거 바꾸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사들은 선한 사람들이 훨씬 많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 문민 통제할 수 있다. 그것은 오만 중에 오만이라고. 오만 중에 오만이죠. 예.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과 행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중수청을 그때 행안부에 둘 거냐, 뭐 법무부에 둘 거냐, 막 이런 얘기가 오고 할 때
법무부 장관은 이거 법무부에 둬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자극적인 용어로 법무부 장관이 지금 대통령 앞에 무덤을 파고 있다, 구덩이를 파고 있다 이런 자극적인 표현도 했는데 어쨌거나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이제 행안부로 넘어갔단 말이죠. 넘어갔는데도 그 이후에 보면 보안수사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법무부 장관은 이 민주 시민들의 인식과 요구와는 전혀 동떨어진 언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이유가 일종의 권력자의 저는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권력을 잡기 전에는 저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다. 내가 가면 개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장관으로 취임을 해서 가게 되면 검사들은 그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일을 시켜보면 사실 검사들이 유능해서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경계심이 사라지고 어느 날 갑자기 다 순한 양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왜 개혁을 해야 되지? 그리고 유능하니까 이 사람들 잘 데리고 일하면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내가 권력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가 컨트롤해서 절대 권한남용이 없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생기고 거기에 저는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의 검찰, 노무현 대통령을 서거에 이르도록 한 검찰이 누굽니까? 노무현 정권 때 검찰이었어요. 네. 문재인 정부, 문재인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박살을 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해서 거의 벼랑 끝으로 몰아가지고 정치적으로 죽일 뻔했어요. 그 법무부 장관이 계속 그 장관 자리에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이 정부가 계속 합니까? 검찰은 영원하지만 정권은 유한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 검찰의 칼날이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겠어요? 현재 지금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한테 갑니다. 그걸 모르고 법무부 장관이 지금 검찰은 믿을 만하다, 착하다, 문제를 안 일으킨다. 이건 너무 단견이죠.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 절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은 결합해서 남용되지 않도록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 생명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 달라고 하는데 그 앞장서서 개혁을 추진해야 될 장관이 내가 데리고 있는 검사들, 내가 데리고 있는 검찰은 문제가 없으니까 국민들은 그냥 믿고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정말 무책임한 답변이고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집권할 거니까 이런 수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운용하겠다는 혹시 정치적 오만 이런 데 빠져 있거나 아니면 진짜 민심을 모르거나 어떤 쪽입니까? 글쎄요. 저는 민심을 모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그분들이 정권은 유한한 건 맞죠? 예, 정권은 유한하고요. 민주정부가 앞으로 30년, 50년 똑같이 갈 수가 있습니까? 그 사이에 보수 정권이 들어설 것 아닙니까? 그 아무도 자신을 못 합니다. 예.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5년 안에 끝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상을 못 했거든요. 이재명 정부 이후에 친검 쪽 보수 정부가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설사 진보 정부가 계속되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즉시 검사들은 현 정부 인사들을 칩니다. 네. 제가 그건 장담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럴 위험성을 법무부 장관이 깨달아야 돼요. 수십 년 동안 이미 학습을 했는데 학습을 했죠. 그런데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개혁의 안 그래서 제가 권력자의 함정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혹시 모르는 거 아닌가? 추진단이 독립적으로 움직였고 총리실 산하니까 행안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 잘 모른다. 뭐 이런 거 실수 있습니까? 너무 바빴다. 모른다면 그건 정말 무책임한 거죠. 예. 이게 우리가 빛의 혁명을 이끈 국민들이 어느 댓글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가 5천을 해달라고 그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서 버티면서 내란 세력을 진압을 하고 그 이재명 정부를 세웠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검찰 개혁이거든요. 우리 민주주의와 인권을 더 이상 검찰이 위협하지 못하도록 바로 잡아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국민의 지엄한 명령과 요구를 저는 권력자들이 잊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자기 앞에 다 순한 양처럼 굴기 때문에 입안에 혀처럼 굴기 때문에 내가 있는 한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지난 정부 수십 년 동안 반복된 그런 비극을 이 사람들이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권력에 취해서 지금 잊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총리실 산하지 않습니까? 그럼 국무총리가 이 내용을 예를 들어 국무조정실장이나 뭐 비서실장도 있고 정무실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진행된 사항을 김인석 총리가 몰랐을 수 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어떤 반발이 올지 몰랐을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개혁 추진단에서 내놓는 법안이 완전히 우리로 하여금 절망을 지금 하도록 아니 이런 정부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거야? 라고 하는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아니라 말이죠. 누덕이 아니라는 건데 총리는 몰랐을까요? 뭐 그건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총리실 밑으로 이 과제가 들어가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제일 과제를 완전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총리가 떠안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총리가 대통령 못지않게 바쁘고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장 중요한 개혁이고 개혁 과제고 이 정부의 명운과 대통령과 또 많은 집권 세력에 참여하고 있는 고위직 관료 정치인들의 명운과 관련된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그러면 총리가 특별히 챙겨야죠. 이 검찰개혁 법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민정수석이 챙길 게 아니고 저는 총리가 챙겼어야 된다고 봅니다. 매주 한 번씩 검찰개혁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안은 이렇게 결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본인이 스터디를 해가지고 원칙을 정하고 이대로 나가고 있는지를 저는 매주 한 번씩 총리 스스로 챙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들어보면 결국은 민정수석이 다 챙겼다는 거 아닙니까? 총리는 뭐 제가 세세한 것까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몰랐다면 무책임한 거죠. 무책임한 것이고 알았는데도 이런 안이 나갔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그거는 국민들한테 정말 신랄한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나쁜 마음으로 좀 문제 제기를 하면 혹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옵니다. 안 걸린 사람이 없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쉽게 얘기하면 캐비넷도 가지고 있다더라.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야 우리 정권 잡았으니까 이제 검찰 또는 중수청 어느 정도 우리가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일단 이 상태에서 유지 운영해보자. 정권 당장 바뀌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가는 것인데 이런 매우 위험한 사적이 생각이죠. 예. 에 좀 이렇게 기반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이미 예. 민주당도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범죄 혐의는 진실을 기준으로 뭔가 책임을 다 져야 한다는 구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 주권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기대인데 여기에서 자기들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 또는 내가 오히려 뭔가 지금까지 해놨던 일 때문에 뭔가 방패막이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좀 살려보자. 경찰은 어쨌든 통제가 된다. 지금도. 그러면 이런 검찰 조직도 아예 중수청이나 이름을 바꿔서 우리가 마음대로 갖고 놀아보자. 뭐 이렇게 제가 이제 과도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누구한테나 만인의 평등한 법 그리고 그것의 집행 수사 이런 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검찰 집단은 굉장히 유능한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직접 수사, 특수 분야의 수사를 해오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축적이 돼 있고요. 검찰을 잘 이용하면 이게 정말 잘 드는 칼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검찰을 잘 이용하면 국가를 통치하고 정치하는데 엄청 편하죠. 기업을 길들이기도 쉽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런 유혹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약점은 그 검찰을 통해서 덮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빠지면 사실 이제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가는 것이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재명 정부나 집권 여당이 지금 그 가는 길이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게 잘 가기를 원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김병기 전 원내대표 사건이라든가 강선우 의원 사건이라든가 그 전에 이춘석 법사위원장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터지리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데 터진단 말이에요. 집권 세력이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 모든 깨끗한 사람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처음에 깨끗한 사람도 들어가가지고 권력을 주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패에 물들 수 있는 것이고, 검찰은 그런 정보를 다 모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집권 3년 차를 넘어서 4년 차 정도 가면 이제 그 칼날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면은 바로 집권 세력을 향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의 패턴이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사적인 일종의 학습이거든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을 거예요. 우리 정부는 그런 위험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죠. 100% 그것은 다시 함정에 빠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적했고 또 책임도 누가 져야 하는지 물론 추상적이긴 하지만 봉민적 수석과 장관 두 사람이 있고 심지어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걸 제대로 못 챙겼다면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이 상황을 파악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가야 한다는 정도로 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정부안은 나왔고 국회에서도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이건 진짜 아니다. 왜 이래? 뭐 어떻게 가자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럼 민주당은 단일 대우를 형성하면서 이 정부안 지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가겠습니다. 라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국회 내부 분위기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법 예고가 돼서 보통 2주 동안에 여러 가지 안이 이제 그 제기가 되면 정부가 다시 안을 다듬어 가지고 국회로 이제 정식으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은 적어도 이 두 개의 안은 더 이상 고쳤을 수 있는 안이 아니다. 이건 폐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공소청법하고 중수청법은 지난 여름부터 민주당에서 그 특위에서 거의 3개월 넘게 논의를 해서 만든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그 같이 입법에 관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현재 정부가 내놓은 이 안은 폐기를 하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 공소청법, 중수청법을 원안으로 해서 법안을 성사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이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부가 안을 만들어 가지고 넘어오더라도 일종의 그 민주당에서 대안으로 안을 내 가지고 이걸 통과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이 민주당 내에서 그러면 단일 대우를 형성할 수 있느냐? 저는 그 점은 사실 썩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민주당 내에도 다양한 생각이 있지만 특히 검사 출신 율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법사위에도 많이 있고. 저는 이분들의 생각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검사 출신 율사위원들 중에서는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쪽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검사 출신 중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원론적이고 철저하게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분이고, 그냥 율사 출신 중에는 김용민 의원,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 그리고 다행히 지금 그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굉장히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의 나머지 율사 출신 의원들은 특히 검사 출신 이 의원들은 저는 생각이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일 대우를 형성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뭐 김성원 의원이라든가 이제 판사 출신 의원들은 또 개혁에 찬성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민주당이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정말 철저한 검찰개혁 법안을 완성시키는 대로 나가려고 하면 저는 국민들의 감시와 요구,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지금 유일하게 신경을 쓰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유권자고 민주당 지지자들이거든요. 아까 대표님이 뭐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이 법안이 나가고 나서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 지금 아주 난리가 났고 거의 폭동 직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매 눈으로 감시를 하고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면 저는 민주당 의원들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과거에 우리가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기 이전의 상황처럼 막 그때 온 국민이 긴장하고 상황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저는 이 사안을 지켜보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감시하고 올바른 입법 활동이 되도록 저는 촉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이유도 실제로 우리가 놓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를 100% 신뢰하고 확신하지만 검찰개혁 문제가 이게 매우 중요한 출발 지점에 있었는데 이것이 퇴행적이다. 아니면 아예 거꾸로 되돌아갈 정도가 아니라 더 악화로 치닫는 이것이 정부 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건강한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시해야 하고 민주당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전문성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은 이런 집단적 수사 행태가 특정인을 죽일 수 있고 언제라도 마음먹으면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화되어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얼마나 퇴행시켰느냐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이건 이제 민주당에서 좀 다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미 부자 몸살이는 거 아니냐? 야 이제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하는 데는 좀 느슨해도 돼라고 하면서 긴장이 풀린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퇴를 해버리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장을 어쨌든 관철시킬 수 있는 통로도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 개혁 그 이제 추진단 쪽에서 사퇴를 해버렸으면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논의를 좀 진척을 시켜야 되는데 당위보다는 현실적인 좀 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자문위 구성이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봉욱 민정수석이 이제 자문위 구성의 실질적인 역할을 했는데 엄밀하게 그 성향을 분석을 하면 10명은 급진적인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뭐 구체적인 쟁점으로 들어가면 보안 수사권 찬성하고 정권 송치 찬성하고 뭐 이런 분들이고 6명은 절대 검사에게 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 철저한 수사 기소 분리가 이번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토론을 해보면 이게 중요한 쟁점별로 거의 10대 6.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도 저쪽 편이긴 한데 이제 위원장이다 보니까 뭐 개별적인 의견을 많이 개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상은 10대 6 내지 9대 6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검찰개혁 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고 경각심을 줘야 이게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그동안 참여를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 입법안 2개가 뭐 어떻게 보면 기습적으로 그냥 발표가 된 거죠. 이게 그걸 보면서 이 자문위의 역할이라는 게 결국 들러리에 불과했구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라는 하나의 방편, 핑계로 우리 자문위를 구성을 하고 운영을 했구나. 그거를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부에서 논의를 해봐야 저 봉욱과 검사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입법 작업에 하등의 영향을 끼치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된 거고요. 더군다나 앞으로 지금 중요하게 남은 과제가 보안 수사권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정권 송치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 문제인데 지금 위원회 구성상 보안 수사권을 찬성해야 된다라는 위원들이 10명이에요. 네. 안 된다라는 사람이 6명이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분들의 다수 의견이 검사의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댈 거란 말이에요. 그럼 100% 우리가 이용당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문위를 결국은 장식품으로 만들고 이용하기 위해서 운영을 했는데 우리가 계속 참여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 이름으로 우리가 역사에 죄를 짓는 이런 정말 그 계약된 검찰 법안이 나오는데 동조 한 꼴밖에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뭔가 이번 기회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한 것처럼 우리도 나름 임팩트 있는 어떤 그 충격을 줘야만 잘못돼서 산으로 가고 있는 궤도를 이탈한 이 추진단의 활동에 뭔가 좀 변화를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해서 결국 내린 것이 자문위원 사퇴였습니다. 제가 거꾸로 좀 질문을 드리면 100번 양보를 해서 네. 정부 안으로 나와 있는 이 중수청 강화 법안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보안 수사권도 아예 줘서 거기에 수사 뭐 인력까지 다 그냥 아예 세팅을 하자라고 하는 이런 안을
그래도 이재명 정부인데 이게 맞나 안 맞나 내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뭔가 내릴 만한 그러니까 정부의 정체성과 이 검찰개혁 법안이 뭔가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설명이 되는 이런 것들을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논리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설득할 수 있는 논거를 내세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OX의 문제라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주장한 바는 뭐냐 하면은 수사 기소 분리가 맞다. 예. 어쨌거나 중수청은 공소청과 지금 구별됐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검사들이 수사하는 게 아니고 이거 수사관이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행안부에 소속된. 예. 그다음에 중수청이든 경찰 국가수사본부든 이들이 하는 수사에 대해서 인권 침해라든가 뭐 사건 암장이라든가 억울한 피해자 양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것을 막아야 될 책임은 결국 인권보호관인 검사한테 주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만약에 검사들을 중수청 구성해서 배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사회의 거악을 척결하는데 큰 구멍이 생기는 것이니까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수사 역량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대거 검사들을 특별히 우대해서 중수청으로 데려올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런 논리들을 계속 지금 주장을 한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에 만약에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들이 넘어가게 되면 저는 지금 두 부처의 장관은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논리에. 그래서 이제 이런 안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국회 그 민주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그게 정부안으로 정식 채택이 돼서 넘어오게 되면 결국 그거는 대통령의 뜻이 실린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통령이 실제로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정부 안으로 어쨌거나 국회로 넘어오게 되면 같은 집권 여당 입장에서 이게 당정 갈등이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괜찮은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거고 설사 일부 법안 수정을 하더라도 저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워낙 크게 반발하니까 이거 없었던 걸로 하자라고 이제 당정대 그 당시 지금 이제 당정청이 되겠죠. 이제 협의해서 일단 정리가 됐는데 이제 이 문제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자 정부안이 왔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이 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이 내용을 일단 몰랐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통령은 모르고 총리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고 양법무부 행안부 장관은 알았다. 먼저 이렇게 하면 정반이 넘어온 상태에서 외압이 오든 오지 않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갈라치기의 대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냈으니까 이거 그래도 우리가 받아 안아야 된다고 하는 당위적 이제 지지가 있을 거고, 야 이거 우리가 뭐 때문에 그 정말로 서슬퍼런 정권 하에서 목숨을 걸고 다 싸웠던 이유는 결국 검찰이 나라를 도륙내 놓는 거, 이거 우리가 바로잡자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니냐,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함께 해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 또는 이재명 정부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에서 강제적 선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저도 그럴 것이고 아마 서박 교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아서 고통스럽게 고민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이 집권 여당의 역할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막연하게 기대를 하면서 해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게 좋은지, 왜 정부는 이런 안을 냈는지, 민주당은 지금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매우 복잡 미묘하게 오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안 된다 하면서도 귀가 따가운 것은 이거 이재명 정부에서 한 건데 이거 어떻게 해? 이것이 이제 동시에 이중적으로 이제 인지되는 상황, 부조화가 지금 이제 생겨버리니까 너무너무 괴롭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다행히 월요일 이후에 이게 크게 지금 논란이 되고 민주 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대통령이 일본 가시면서 당에서 이것을 충분히 논의하고 수기해서 정부가 그 의견을 수렴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최소한 당이 이 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뭔가 올바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를 주고 가신 거죠.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안을 수정을 하겠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방선거라는 큰 국가적 대사를 앞에 두고 이런 안을 저는 던진 것이 모종의 검찰 세력에 의한 어떤 음모가 있을 수 있다. 저도 그런 얘기는 듣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안을 던져버리게 되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분열이 생기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뜻이니까 그냥 그대로 믿고 갑시다. 이런 그 지지자들과 아무리 대통령 뜻이라 할지라도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 이래가지고 이제 분열이 생기게 되고 갈등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당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부안으로 왔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전면 대응을 해가지고 법을 마음대로 고칠 수가 있는지 이런 갈등 상황에 부딪히게 되고 만약 그런 시도를 하게 되면 이제 대통령실과 정부와 당 사이에 이제 분열이 발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을 노리고 뭔가 정치적인 노림수에 근거해서 이 법안을 이때 내민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분석이 뭐 타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다만 이제 대통령이 당에서 이 안을 한번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그 논의 과정을 거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분위기는 조금 반전된 쪽으로 이제 넘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이막스 이제 최고조에 올랐을 때 어떤 식으로 정리정돈이 지혜롭게 되면서 원만한 결론이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네. 우려하신 바는 그대로 저도 똑같이 이제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논쟁이 국민들로 하여금 어느 순간에 피로감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청, 중수청 뭐 쉽지 않은 내용 구분이고요. 거기다가 수사사법관 그리고 전문수사관 이것도 생소하기 때문에 이 기능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복잡하게 판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퉁쳐서 야, 민주당 좋으니까 그냥 민주당 뜻대로 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 순간 대통령의 뜻이니까 이걸 그대로 받자고 하는 순간 이 제도를 기획했던 자의 원래 의도에 그대로 말려 들어가 버리는 것. 그러면 이걸 누가 제어를 해줘야 하느냐. 결국 정당에서 전문가들이 제어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은 선택을 강요받기 때문에 국힘이 낸 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것을 누군가 노리고 이 시점에 아예 기습적으로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럼 봉욱은 성공했죠. 이렇게 열받아서 민주당 내에서 분열이 일어나도록 한 것만 해도 검찰 조직을 그대로 존치시키는데 훨씬 더 결과적으로 기여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의도가 너무나 나쁘다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이런 사안을 당정청 회의에서 안을 줘서 충분하게 민주당 내에서도 법사위원들이 수기를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원래 당정청의 취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미리 조정해서 국민들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안은 유독 자문위원도 다 배제, 자기들끼리 검찰개혁 추진단 거창한 이름 걸어놓고 완전 개혁안 안을 던져놓는데 당에도 아무도 몰랐다. 그래서 당은 제일 먼저 야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거야 아니야. 뭐 국회의원은 저한테 제가 질문해서 혹시 알았습니까? 그보다 더 큰 걱정이 대통령 이거 알고 던진 거야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누가 그러면 나라를 지배합니까? 봉욱이 대한민국을 지가 지배를 합니까? 지금 민정수석이면 이런 식으로 지가 국정 운영을 해가지고 분란을 부추기고 갈등을 조장하고 결과적으로 검찰 세력에게 이익 주는 이 방식이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확하게 저는 사태를 보시고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사태를 끌고 온 것이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이런 법안이 나오기까지 그 당과 청와대와 이 정부 간에 그 수기 과정이 없었는지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저는 절대 이런 안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봉욱 민정수석이 주도하는 일단의 세력에 의해서 법안이 추진이 돼가지고 그냥 던져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그 뒤에는 그들이 노리는 그 노림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다시 당으로 하여금 이 안을 논의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다는 것은 저는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 법안을 만드는데 이것을
저는 당이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네. 다시 그 총실 추진단으로 넘기게 되면 뭐 저는 이거보다 더 나은 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수차 지적을 하지만 이게 설 전에 개혁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지방선거 때문에 법안 작업이 지지부진해지고 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10월 2일 날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로운 사법 시스템이 출범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도 이들이 저는 노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을 끌면서 결국은 현재 검찰 조직, 검찰의 힘을 유지하는 이런 음모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당에서 법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법안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수청법, 공소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서 이거를 저는 설 전에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된다. 당이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가장 공포스러운 장면이 혹시 이 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라는 것이 확인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공포스럽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안 되는 거, 야 검찰 소위 말하는 기득권들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그 던져놓은 겁니다. 봤지? 국민들 다 반대하잖아. 결국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알아서 조정해서 이거 대통령이 그대로 받아 안겠습니다. 요걸 정부안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오히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래서 국무총리도 손을 안 댔고 대통령실에서도 손을 안 댔고 대통령도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하니 그러고 나서 마지막 개혁의 완수는 삼권 분립국가에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정리해주고 그것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 법안이면 좋겠다.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생각이 저는 드는데. 저는 뭐 당연히 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벌어진 현상을 놓고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후자였으면 당연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안에 과연 이게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을까? 이건 참 믿기 어렵거든요. 예, 예. 뭐 대통령 본인도 내가 정말 가혹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인데 검찰개혁의 의지를 의심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그 폐를 잘 아는 분이 이렇게 놔두면 더 강력한 이 검찰 조직이 등장을 해가지고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을 할 텐데 과연 이것을 찬성하셨을까? 이게 참 믿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후자의 상황이 저는 진정한 큰 그림이었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을 국군이 융성한 상태 그리고 민주주의가 누가 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만들어낸다는 확신 가지고 계속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제 검찰개혁 운동을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또는 참여하는 시민으로서 주권자로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이 사태가 딱 생기니까 어떤 마음이 솔직히 드셨는지 이재명 정부에서 생긴 사건입니다. 이게 지식인으로서 또는 교수님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한번 심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그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하고 단지 국민들의 그 힘이죠. 노고였고 그 다음에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돼서 이제 10월 2일부터 검찰청 폐지가 예정이 되어 있고 제가 형사법 학자로서 또 검찰 개혁론자로서 20여 년 넘게 이 일에 관여를 하면서 이제는 검찰 권력의 끝을 볼 수 있겠구나.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작동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이제 정착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 굉장히 업된 상태고 그냥 평소에도 기분이 좋은 상태였습니다. 좋은 상태였고 그다음에 이 검찰개혁 추진단이 만들어지고 자문위원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할 때에도 굉장히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이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추진단에서 하는 행동이 사실 뭐 수상한 게 많이 있었죠. 이게 자문위 자체는 그냥 거의 들러리 서는 느낌이고 추진단 자체는 검사들에 의해서 일이 주도가 되고 그래서 조금 불안감이 들기는 했었는데 지난주 갑자기 이런 안이 나오는 걸 보고 저는 정말 뒷머리를 큰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이었고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아니 어떻게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안이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검찰 권력의 그 폐해를 직접 몸으로 경험한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에서 이런 안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해야 이 사태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그날 밤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오늘 그 자문위원 사퇴한 여성분들 똑같은 고민을 해가지고 의견을 나눠서 이제 뭔가 충격을 주기 위해서는 사퇴가 필요하다. 그래서 행동에 옮기게 됐는데 하여튼 그래도 저는 우리 국민들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안이 나가자마자 많은 민주 시민들이 그야말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정부안을 보자고 우리가 그 추운 겨울날 거리를 지키면서 내란 세력을 제압을 하고 민주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수고를 했는지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현명하고 똑똑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민들 덕분에 저는 대통령이나 총리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 이 법안을 수정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한테 감사드리고 박수를 쳐주고 싶고 최종적으로 정말 완전하고 철저한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이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서보학 교수님이 갖고 계신 이 마음, 저희 마음, 여러분 마음 다 같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오롯이 지키고 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국정 운영과 또는 수없이 많은 업무 때문에 일일이 챙기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이거 아닙니다라고 호소할 때 또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진심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이 검찰 권력을 어떻게 악용해서 결국에는 수없이 많은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렸지만 마지막에는 그 역사적 단죄는 그 스스로 지금 받고 있는 장면. 이게 검찰 권력의 폐해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최후의 장면이 윤석열의 몰락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검찰 조직을 개혁해야 한다는 그 과제의 최후의 모습은 검찰 해체입니다. 이걸 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 5천만 국민들의 뜻이다라는 마음으로 정리가 잘 되길 바라고요. 정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인터뷰 긴급하게 모셨는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윤석열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은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 이 정권이 만들었던 그 폐해를 무너뜨렸던 것이고 이 정부가 또 이재명 정부로 재탄생하면서 새롭게 만들어갈 대한민국은 검찰로부터 자유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한 그렇게 인권을 보장받는 나라가 되기 위한 그 과정에 교수님 말씀을 주옥같이 새기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인터뷰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가 오늘은 뭐 광고도 잘 못하겠습니다. 광고 없이 오늘 방송 마치고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함께 공유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긴급 인터뷰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푸른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응원해주세요.